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정공고의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여러 변화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입니다. 갑자기 지금 서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설의 축복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공고 운영의 성과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정공고는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와 함께 주요 법정 업무로서 언론 보도로 인한 각종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의 시정을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창립 2년째인 1983년 3건의 시정공고를 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291건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금년에는 2682개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난달까지 1139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정공고 건수와 대상 매체의 증가에 비례하여 시정공고 제도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정공고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칠 뿐이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언론사의 자발적 수용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언론보도 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이 반영하여 시정공고 심의 기준을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는 시정공고에 따른 조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시정공고 결정 수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공고 결과는 최근 정부 광고 집행기준 핵심 지표에 편입되어 올해 인쇄매체를 시작으로 향후 인터넷 신문 등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재 저희 위원회 중재위원이시고 지난번 시정공고 위원이셨던 이민규 중앙대 교수님과 시정공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학 박사 김지용 팀장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지정토론자는 언론 현장과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박홍기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 현재 시정공고위원을 맡고 계신 왕미양 변호사님, 장세찬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님,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회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새해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서울 제1중재부 이기선 부장님, 서울 제2중재부 정동식 위원님, 경기중재부 김철훈 위원님, 경기일보 김홍태 부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실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 위원이신 김경희 한림대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 주제 발표는 중앙대학교 이민규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은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 중재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제2 발제는 김주영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1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언론학 박사이십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인 줄 알았어요. 오늘 발표하시는 게 너무나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기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역시 언론학 박사이십니다. 네, 다음은 왕미양 변호사님이신데요. 탑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중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정권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장색찬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당국대 법학과의 장철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의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주제 발표 각 한 23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이후에 지정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지정 토론이 4분의 지정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종합 토론이 20분간 이어집니다. 네,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1발제를 맡아주신 이민규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시정공고 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사회자님 소개받은 제1중재부의 이민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는 단풍으로 축복을 주더니 이번 세미나에는 서설로 아주 서울에서 보기 힘든 아주 큰 눈으로 저희한테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시정공고 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이석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정공고를 매달 진행을 했고 또 그것을 사실은 그냥 진행을 할 때는 결정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의 지시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업 듣는 것과 논문 쓰는 건 틀리는데 이 논문을 한번 쓰려다 보니까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런 주제로 많은 논문도 있지만 핵심은 이제 요새 사회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중심, 우리 시정공고의 대상인 언론사들이 과연 시정공고를 어떻게 인지하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개의 축이 있는데 그 축 중에서 이 시정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를 과연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좀 아주 실제적인 제가 한 7명의 중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시정공고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녹취도 하고 또 요새 AI가 좋아서 그 녹취록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녹취록을 좀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리얼할 것 같아서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교재래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문 정말 우리 팀장님께서 이재훈 팀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쪽수로 따지면은 3쪽이죠. 3쪽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뭐냐면 시작하면서 이 시정공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시정공고를 이야기할 때 좀 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시정공고의 이해 그리고 시정공고의 효과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외람되지만 개선 방안을 현장의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마지막 이 남미와 유럽의 프랑스와 이제 아르헨티나의 접전이 앞두고 있는데 참 올 우리 월드컵이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뭐 8강까지 못 갔지만 16강에서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하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열정적으로 응원했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공격수 손흥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개의 큰 축 중에서 이 조정심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화려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권고도 하고 그리고 불러갖고 꾸짖기도 하고 또 우리 시정권고 의원이 들어오시면 우리 조정중재 의원이 들어오시면 관계자들이 벌떡 일어나는 굉장히 그런 어떤 걸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김민재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골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 김민재와 같은 그 역할이 바로 시정공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시정공고를 담당하시는 여기 이제 다음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김재영 팀장님이나 우리 김진아 차장님이나 정정택 과장님이나 특히 저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한 제가 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자료를 요청한 우리 김수빈 직원들 이분 세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업무, 소위 양대 축에 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인원으로 볼 때는 심의 업무는 또 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음지에서 이 세 분이서 그 다음에 12분의 심의위원이 중심으로 해서 이 시정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정말로 숨어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수비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떻게 했겠느냐.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리 김수빈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회의를 하시니까. 계속 회의하시고 이걸 브레인스토밍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언론사에 부담을 안 갖고 받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고 삭제하고 이 수정한다. 이게 언론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회의 또 회의하고 우리 김지영 팀장님도 그러시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앞으로 시정공고의 인원이 좀 더 보강되지 않을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2월 7일자 그 기자협회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면에 기사가 났는데 마치 저의 발제를 도와주듯이 이런 기사가 이 기자협회보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공고위에서 기본권 침해고 이 수정 삭제를 권고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시적절하게 시정공고를 내셔서 또 이것을 또 언론이 받아서 실제로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우리 시정공고에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공고 차원에서 넘어서 뭐 개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공론화시켜 갖고 앞으로 이러한 인격권 침해라든지 그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언론중재위도 하지만 이 언론에서 기사를 이렇게 또 실어준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근거해서 이러한 그 시정공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정공고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 장세찬 인신위 총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뭐 여러 곳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권고도 내리고 주의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중재위에서 하는 그 시정권고의 가장 큰 특징은 불거분리의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거는 우리 양재규 실장님의 글을 약간 좀 차용을 했습니다. 시정권고 그 바로보기인가요? 그 언론중재에 실으신 글인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누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수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시정권고는 직권에 의해서 한 2,000개의 언론사를 검토하고 또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보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굉장히 좋은 현황 지표이다. 이게 일종의 바로미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 많이 강조하고 또 대국민, 우리가 지하철 광고에서도 조정 심의도 있지만은 시정 권고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 권고 플로우 차트인데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이 발제문을 받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언론인 FGI도 했지만 우리 김지영 팀장님과 한 3번, 4번 만나면서 이 심의 1팀 업무를 보니까 지금 아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이것을 안건 취합하고 또 이것을 또 몇 번 회의하고 또 심의 의결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한 것을 또 통보하고 또 통보한 것을 기각도 하지만 또 통보한 언론사들이 또 어떤 어필을 합니다. 그 어필하는 걸 또 갖고 와서 또 얘기하고, 이게 거의 모니터링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참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금도 계속 이 세부 규정에 대해서 신설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표로 이 12쪽에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많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인격권 침해라든지 나중에 이제 통계 결과에서 보겠지만은 시의적절하게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등대와 같은 좋은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적 법익이나 사회 가치를 침해한 언론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이가 직권으로 강제하지 않고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수단이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직권 결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서면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또 여론화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는 향후 광고 집회에도 활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이 어떤가 저희 봤습니다. 한 3분의 기자분들을 보니까 아예 여기 이제 경기일보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지만은 정식 결제 수준을 받는다고 하고, 간부들은 이걸 보고 체크하고, 3번째 기자 B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교통 딱지 위반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받고 기분은 나쁘지만 이건 내가 그동안 운전 습관이 좀 거칠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교통 위반을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간과했구나 하는 이런 것 인식하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이 무소부지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은 개인의 인권 침해라든지 속보성에 의한 여러 가지 범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그시 우리가 직권으로 삭제해라, 수정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아날로그적인 이 편지로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토론 하시는 분 중에서 온라인으로 또 바로 보내라고 제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종이라는 것이 남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갖고 우리 대표라든지 간부진들이 좀 공유하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7분의 FGIN 결과 시정 권고를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람하고 또 수정이나 삭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조그만 중소 그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지역의 언론 같은 데서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시정공고에 포함시키고 수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시정공고 추이 그래프를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처음 3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통시적으로 2021년까지 22년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안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R 자승값이 0.593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그 거의 수직이죠. 에베레스트급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게 박용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이게 스카이로켓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잠깐 소강됐다가 또 이석형 위원장님 오셔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올라가면 하늘을 찌를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캄다운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이제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 통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제 시정공고가 개인적 침해, 사회적 침해, 국가적 침해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42년 동안 국가적 침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정공고가 언론계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개인적 침해다.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침해라는 내용도 이제 많이 이제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정공고의 어떤 이 레버러지 포인트 핵심 내용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시정공고의 효과와 뭐 FGI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시정공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약 55% 정도가 그 개인적 법익 침해입니다. 그 중에서 그 상위 3개, 예를 들어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그리고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이런 주로 이제 공개한다는 언론이 그 개인의 어떤 초상권이나 이름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개인적 법익 침해의 무려 77.9%, 78%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위 3개의 법익적 침해가 개인적 범죄 77%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좀 붙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빈도입니다. 빈도로 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제가 우리 그 기획팀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과거에 이게 이 흑백으로 나와갖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우리 이재범 팀장님께서 이 칼라 프린트를 하셔갖고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15쪽에 보시면은 아주 제가 좀 크게 해서 이게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있고 요것은 이제 비율로 봤습니다. 요게 이제 재밌습니다. 요걸 보면은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 초기에는 범인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정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히 줄어서 이제는 범인 공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그런데 초기에 이제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제로섬 게임이죠. 100%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사생활 공개 문제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성범죄 이런 문제도 돼서 이 상위의 3개가 전체 한 78%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 범익 침해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참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법익 침해. 이게 한 44.5% 정도 됩니다. 이게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이제 되는데요. 자살 관련 보도 법익 침해가 가장 많고요. 마약 및 약물 보도 법익 침해. 그 밖에 이제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바로 기사형 광고 법익 침해입니다. 물론 이제 의료 광고에만 한계를 둔다고 그러지만 이게 저도 이제 우리 시정 공부를 해보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상위 3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약 71.5% 정도, 그 밖에도 뭐 한 나머지 29% 정도는 뭐 자잘한 뭐 윤리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제 성자살 마약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노란색으로 보이다시피 기사형 광고 제목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살이 초기에 많다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저 16쪽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 기사형 광고 비율이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들쑥날쑥, 뭐 영어로 얘기해서 플럭슈에이션이 될까 보니까 이게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사형 광고가 많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사형 광고가 덜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앞으로도 올해가 한 55%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시정 공고에서 기사형 광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현장에서의 인식은 뭐 우리 원중위에서는 의료 광고만 한다고 그러지만은 기사형 광고 문제의 이야기를 할 때에 7인 7색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언론중재가 프라이버시나 개인 문제나 하지 왜 우리의 밥그릇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침해하느냐. 뭐 자기들은 침해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FGI 글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속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우리 시정공고에서 논의도 하고, 또 나머지 5개의 그 규제기관과 같이 조응을 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는 피로도라고 할까요? 이 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6곳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좀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매체 유형별을 보면요. 여기 20쪽에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일간지, 신문이 많았습니다. 많다가 어느 순간 이제 2013년 이후로 이것도 인터넷 신문이 어마어마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최정점이 1102건이에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최정점이 1172건이네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인터넷 언론이. 그래서 어떤 매체들이 과연 이 많은 시정 공고를 했느냐. 부동의 1위는 여기서 보면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이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일탈을 할까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겉에 홈페이지는 아주 멀쩡하게 해놓고 안에 들어갈수록 이제 시정 공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심어놓더라고요. 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심의팀은 저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터넷 국민일보, 위키트리 뭐 이런 데가, 그리고 이제 22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1년에 보면은 조선닷컴이 2위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매체 유형별이고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그룹별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디어 그룹별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이제 언론사의 다변화 전략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선일보, 조선닷컴, 스포츠조선, 여성조선, 인터넷 주간조선, 스포츠조선, 주간조선, 뭐 월간조선, 조선허, 헬스조선, 이게 다 조선일보 계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36건, 28건, 61건, 21년은 61건이나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인터넷 신문도 이 잘못하지 않았냐 보는데, 여기 인신이 관계자, 신윤희 관계자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많은 일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인 조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게 좀 발라서 이게 그룹별로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통계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또 여기는 특히 이제 조중동과 같은 언론사들은 이제 정부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조선일보는 우리 아무 잘못 안 했어, 우리 조선일보 없어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많은, 뭐 중앙도 마찬가지고 동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결은 있어요. 이
조선은 닷컴 전략을 많이 하고 있고 동아는 그냥 오리지널 주간동화, 인터넷 주간동화, 여성동화, 신동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의 2019년에는 6.8%, 5.7%, 8.8%, 한 10% 정도는 조중동이 이 시정 공고를 공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용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기존의 신문사는 못하고 그 인터넷 언론에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우리 김수빈 선생님께서 아주 고생을 하셔갖고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한 4년치를 했는데 아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2%에서 최근에 약 70% 정도, 68.9%로 증가하고 반면에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시종 공고 대상 매체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용률은 높아지고 시정 공고 대상 매체는 줄어든다. 약간의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상 언론사들이 줄어간다. 이런 식으로 415에서 쭉 줄어듭니다. 앞으로 2022년 이제 12월에 나오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거는 조금 더 관계자와 이제 FGI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용 비율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니까 이런 식으로 삭제 비율이 특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수용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제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정 공고가 언론사와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봅니다. 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정 공고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터넷 신문 위원회나 이렇게 MOU를 맺고 그래서 이 협약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뭐 물론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서 맨날 방맹이로 때리려고 그러지만 말고 좋은 연수가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불러서 좀 연수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규제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맥락과 공유를 하고 발전 방안을 서로 고민하는 그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언중이, 그 다음에 신윤이, 인신이, 방통심의, 광고자율심의이고 마지막에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 이렇게 있는데, 뭐 만나서 뭐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것이 좀 일단 만났다는 자체가 언론계에 굉장히 큰 이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 권고에 대한 어떤 이 권위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률, 물론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10년 전에 저희가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유튜브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떤 언중이가 대처할 것인가 해서 언론사 유튜브는 좀 포함시키기로 아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3명 있는데 거기서 또 준비해야 되고 자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1팀이 하지 말고 뭐 우리 이재훈 기획팀이 하시든지 그래서 한번 이 시정 공고 2.2 다칭 이재범 팀장님이 뭐 중심이 뭐 요번이 이제 마지막 행사이긴 하시겠지만 후임자 팀장님께서 특위 구성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물론 언중위에서 만드는 자료도 있지만 학자인 제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치가 아닌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물론 김수빈 씨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빈 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죠. 제가 꼭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이거를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이게 언중이의 이 솔리 우리의 그 자료가 아니라 이걸 좀 오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시청률 수용자 인식조사 이거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학계에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 데이터, 뭐 재단도 어마어마한 데이터, 뭐 언론인 인식조사 이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학자들, 심지어는 대학원생들까지 그 분석하게 해서 거기서 많은 결과를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한 2달 동안 그 심의일팀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 귀한 그야말로 금쪽과 같은 자료가 그냥 있는 것이 좀 아까웠습니다. 저는 지금 1차적으로 이 수치만 봤는데 이거를 이 실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건 진짜 그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게 되면은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권고 차원 이상의 논문화 학술화될 수 있고 시정 권고에 대한 맥이 형성이 학파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많이 연구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이 우리 수빈 씨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꿋꿋하게 가고 있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는데 칭찬과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우리는 이 세미나 자리는 꾸짖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론계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영표와 같은 그 미들필더가 우리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2발제를 김주용 심의팀장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주제는 그 시정공고 사례를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방금 발제해 주신 이민규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정공고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또 시정공고 심의 사례 전반을 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저희 그 시정공고 심의 기준 1조 위반 사례만을 가지고 이제 가장 이 사례가 좀 많고 또 이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례만을 가지고 좀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자료가 좀 장황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내용을 학술대회도 아니고 토론회장이니까요. 생략하고 뒤에 있는 연구 문제 한 40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간략하게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의 그 저널리즘적인 상황이 주목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클릭 저널리즘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모방이나 차용을 통해서 선정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언론인들은 인격권 침해의 원인으로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 때문이라는 답이 22.7%로 나왔는데요. 전년대에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어떤 그 저널리즘적인 변화나 혹은 언론인들의 인식이 우리가 시정공고를 하고 있는 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저널리즘적인 특성을 프라이버시권 침해 보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이 계속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정공고 사례도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저희 심의 기준 1조 위반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들을 보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하고 있는 언론 보도, 침해 보도의 그 침해 행위의 특성을 또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침해 관행을 파악한다라면은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침해 배도에 따른 그 저널리즘의 특성에 따라서 또 침해 행위의 양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어떤 저널리즘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고요. 40페이지에 가시면은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 연구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 연구나 이론적 배경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정 공고를 저희가 했던 그 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했던 그 사례들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그 저널리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 여기 행위 속성이라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그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행위가 어떤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느냐.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어떤 그 성관계를 다룬다든지, 불륜을 다룬다든지, 폭력을 다룬다든지 그런 주제, 그 소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어떤 선정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 항목은 그 언론인들은 인격권 침해의 원인을 언론의 어떤 흥미 위주 또는 선정주의적인 그런 보도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기사 제시 방법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한 것은 시각적인 정보를 갖다 차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언론이 영상적인 그런 이용자들이 뉴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그 언론의 어떤 그 뉴스 소비 패턴 자체가 영상 뉴스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 또 시각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게시 방법, 시각적인 정보를 차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를테면은 유튜브를 링크를 한다든지, 혹은 SNS에 올라와 있는 소셜미디어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거죠. 저희 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통해서. 그리고 그 사례들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시정 공고가 이루어진 사례들, 그 사례 안에 기사의 정보원이 SNS나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주로 정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정보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보도 대상, 주로 침해가 되고 있는 대상은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침해 보도의 전체적인 저널리즘적인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그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그 양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침해를 행위를 할 때 어떤 형태를 주로 보이는지 침해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이를테면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은 사생활의 비밀도 있고 통신 비밀도 있고 초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유형들을 주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느냐. 또 프라이버시의 그 구체적인 각각의 뭐 이를테면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혹은 통신 비밀 침해에 있어서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주로 또 그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공적인 인물이냐, 혹은 사인이냐? 사인이라고 한다면은 공적 인물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를 판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식별 가능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비식별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익명 처리가 되어 있는지, 혹은 그 정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앞에 먼저 살펴봤던 건 침해 보도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특성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양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더 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또 프라이버시의 침해 양태, 이건 좀 법리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좀 저널리즘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침해 구체적인 행위의 어떤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침해 보도의 저널리즘적인 특성 중에 이를테면은 기사의 정보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미디어나 혹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보원으로 하는 보도에 있어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양태가 좀 달라진다. 이를테면은 사생활 침해가 더 늘어나더라, 혹은 초상권 침해가 더 많더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 번째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저희가 그 시정 공고를 많이 삼을 수는 없고 많은 대상을 삼을 수는 없고요. 2020년부터 22년 사이 3년간에 1154건의 그 시정 공고 심의 기준 1조 위반 사례를 가지고 그 중에 대표 안건으로 선정된 188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표 안건이라는 것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안건들 중에서 시정공고 심의 기준 위반 형태나 법익 침해 방법이 유사한 건들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공고 심의를 할 때도 이 대표 안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석 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그 프라이버시 침해 사안의 행위 내용상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을 텐데 그 행위가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음주를 다루고 있냐, 어떤 성이나 불륜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선정성이 있는 소재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따로 또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상의 특성, 기사 제목에 이를테면 성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제목 선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와 나는 선행 연구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연구 결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보도 자체의 저널리즘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침해 보도의 행위 속성에 선정성이 있는지를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음주나 성불륜 여러 가지 선정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과 불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장 2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빈도가. 그래서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루는 선정성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42% 정도, 선정성이 없는 경우가 58% 정도였는데요. 생각보다 선정성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어떤 성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표현들도 한 13.8%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도 한 67.6%. 그래서 기사 제목의 표현상에 선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들이 한 32.4%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기사 본문에 뉴스를 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니까요. 온라인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진이나 게시글을 갖다 캡처해서 보도하거나 또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25.5%로 이 사례가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읽는 뉴스나 보는 뉴스가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나 듣는 뉴스로의 변화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과 침해 현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침해 보도의 정보원을 살펴보았더니 전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 정보원이 26.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SNS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이 세 가지를 합쳐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60.1%에 해당하는
정보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정 공고를 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SNS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처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곳에 출처하고 있는 정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정보원을 가지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SNS나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터넷 자체에서 언론들이 그것을 통해서 취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정보원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기사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행위 속성의 선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출처하고 있는 정보원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정적인 보도가 그 외의 정보원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보원으로 하는 침해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 성이나 불륜과 같은 그런 행위 속성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같은 정보원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기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사의 제목이 선정적인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정보원들을 갖고 있는 기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외 정보원들에 비해서 선정적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정보원으로 하는 침해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기사 제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은 사인이 공적 인물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나 공적 인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은 침해 행위의 태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태양은 좀 법리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초상권이나 전체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더니 초상권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37.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사생활 비밀이 26.7% 이런 정도였는데요. 사생활 비밀과 성명권 침해 이 세 가지가 탑3 안에 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합하니까 전체적으로 82.9%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 세 유형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도 구체적으로 각 프라이버시들의 침해 유형별 침해의 구체적인 태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생활 비밀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봤었는데요. 신원을 공개한 사례, 그리고 비밀 영역이나 내밀 영역이나 사사적 영역을 공개한 사례, 그리고 인격상을 왜곡한 사례, 그리고 사적 공간을 촬영해서 공개한 사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더니 내밀이나 비밀 영역을 공개한 사례가 전체 82.8%를 차지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신원을 공개한 사례 등이 있었고요. 이런 그 사적 영역을 공개한 사례 중에서는 사생활의 내밀 영역을 공개한 사례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통신비밀 침해 사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당사자의 그 교신 당사자의 중에 일방이 통신 내용을 폭로해서 공개한 경우가 전체 81.8%에 해당했습니다.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해서 언론이 공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한 18.2% 정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통신비밀죄를 위반한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통신비밀 침해 사례의 구체적인 침해 태양을 살펴보았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부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의 침해 태양을 살펴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공적 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의 가족 초상을 공개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와 같이 함께 있거나 부인이나 남편과 같이 있는 사인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족의 초상을 공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논란 당시의 모습, 과거 모습을 공개했다든지, 지인의 초상을 같이 동석 중인 지인의 초상을 공개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상권 침해 사례의 구체적인 태양을 살펴보니까 출처를 살펴보았더니 소셜미디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 가까이 소셜미디어에서 출처를 하는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유튜브가 한 15.6%, 온라인 커뮤니티가 12.2%.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에서 가장 많은 초상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된 초상의 97.8%는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맥락에서 초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인적 특성별 침해 태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가 보다 사인이 80%로서 가장 훨씬 더 많았고요. 사인이 4배 이상이죠. 그런데 공적 인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20%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 인물에 있어서는 연예인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 기타 공적 인물, 이를테면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직 후보자의 부인이라든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인적인 특성별로 그 사인의 경우에 있어서 공적 인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대부분이 공적 인물과 공적 인물의 어떤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한 50.3%. 그 중에서 미성년 가족도 한 1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적 인물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언론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그 비식별 익명 처리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있어서 식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80% 이상이었습니다. 또는 식별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인이라든지 지인이라면은 충분히 식별하고 하거나 추지가 가능한 경우가 한 18.6%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론이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침해 보도의 특성에 따라서 저널리즘적인 특성에 따라서 침해 행위의 태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침해 보도의 어떤 행위 속성이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성관계를 다룬다든지 불륜을 다룬다든지 폭력을 다룬다든지 이런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생활 침해나 통신비밀 침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초상권이나 성명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속성의 선정성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보시다시피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행위 속성의 선정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생활 비밀이나 통신 비밀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들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그들의 선정주의적인 보도 경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속성의 선정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사생활 비밀 침해나 통신 비밀 침해는 설명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초상권이나 성명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권리에 있어서는 행위 속성의 선정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위 속성의 선정성 유무에 따라서 피침의 인격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행위 속성이 선정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내밀 영역의 공개가 훨씬 더 많았고요. 통신비밀 침해에 있어서도 내밀 영역의 공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정보원별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생활 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가장 큰 출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신 비밀이나 초상권 침해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가 가장 많은 빈도가 높은 출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처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정보원을 묶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세 개의 정보원이 통신 비밀과 초상권 침해에 있어서는 그 외의 정보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통신 비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의 상당수가 이런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초상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비식별 처리 없이 사용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폭로한 통신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원별 프라이버시 침해 양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SNS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정보원의 경우에 있어서 내밀 영역에 대한 공개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외 정보원들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정보원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론이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통신 비밀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의 여지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조금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결국 침해 보도의 정보원이 10건 중 6건이 SNS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66.7%,
통신 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90% 이상이 이들 정보원을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언론이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상의 개인 방송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미디어들과 주목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원들보다 이들 인터넷 공간을 출처로 보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초상권과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더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요. 침해 보도 행위 속성에 선정성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더니 선정성이 있는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비밀이나 통신 비밀 침해 유형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았는데요. 또한 내밀 영역에 대한 침해 발생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의 주요 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한 언론인들의 인식이 타당한 지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생활 비밀이나 통신 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나머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있어서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공적 인물에 관한 사생활 침해의 세부 유형 중에 하나인 사적 영역의 공개로 인해서 침해된 인격 영역 중에서 내밀 영역이 가장 침해가 높았는데요. 내밀 영역이라 하면은 성적인 어떤 지향이라든지 습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혹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밀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침해가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성범죄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 간의 성관계와 같은 사항들을 내밀 영역에 속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없음에 대한 언론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시사점은요. 10건 중에 4건의 초상권 침해 유형의 침해 태양을 분석해 보니까 공적 인물과 함께 있는 가족의 초상을 식별 내지 추지가 가능하게끔 공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미성년자가 16.7%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 97.8% 정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됐는데요. 이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언론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이제 설사 당사자가 자의로서 어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가져다 쓰면서 또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진을 함께 공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한 10건 중에 8건 정도가 이런 어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 내지는 시청각적인 정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의 증가가 이들의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즉 일련 뉴스에서 보고 듣는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이 대응한 결과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토대로 해서 침해 개선 방향을 갖다가 제언을 드린다라면 보신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언론은 지금 현재 언론만의 경쟁이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 있는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과 광고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의 모방 차용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언론만의 어떤 인식을 전환을 촉구한다든지 또는 언론에 대해서만 어떤 자율 규제나 타율 규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규제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개선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물론 인터넷 공간에 대한 현재 자율이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언론이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을 있는 콘텐츠들을 갖다가 차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상시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목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주목되지 않는 언론이라고 한다라면 1분 안에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이제 자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자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좀 더 독려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또한 가능하다라면은 사업자와 공공부문 간의 어떤 공동 규제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앞에 저희가 그 중개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치매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초상권이나 성비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한 거하고 조금 오히려 그 이해 수준을 이해에 대한 그 인격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아서라고 답변한 그 언론인들의 인식은 대단히 낮았는데요. 한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그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들의 인식과 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언론들은 이런 어떤 탐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고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보 광고 집행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반영 비율이나 반영 여부나 반영 비율은 자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의 그 불이익이 실제 이런 것들을 침해를 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영 비율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그 광고주가 그것들을 발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 시에는 정량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성 지표라고 돼 있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보다는 정량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가처분 결정에서 언론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정량 지표가 자체가 대단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근거 자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시험공고 사례를 정량 지표의 하나로서 특히 뉴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우리 이민규 교수님하고 김주영 팀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진짜 시정 권고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은 사실 언론인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해까지 언론의 어떤 한 회사에서 뉴스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언론 시정 권고가 나온 것도 어떻게 따져보면은 언론의 격변기,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자체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날로그,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의 그 영향은 너무나 초라하게 떨어지고 있고 디지털 뉴스의 그 영향력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12월까지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게 11,000개가 넘습니다. 11,035개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이런 매체들이 결국은 네이버나 다음에 제휴를 맺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네들의 그 생존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경쟁력은 치열한 그 경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이미 그 검색 제휴,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매체들이 그러니까 평일날에 쏟아내는 기사 양이 한 6만 건 정도 된다는 게 네이버 측에서 어떤 정확한 단단히까지는 얘기 않지만 그런 식으로 되고 공휴일 같은 경우 한 2만 건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뉴스가 많으냐? 그게 아니라 뉴스를 그만큼 쪼개 쓰고 나눠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 그러면 이 많은 뉴스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뉴스가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면은 앞에서 발제서 이미 나왔지만은 나름대로
품질로서의 경쟁이 아니라 돋보이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선정적 흥미 위조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표현 자체에 있어서 가장 큰 프라이버시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매체들 간의 경쟁이 페이지 뷰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매체의 위상과 직결되고 있고, 여러분들 또 네이버나 특히 네이버죠. 네이버의 그 채널을 보면은 그 매체 제호 옆에 200만, 300만, 400만, 500만 이 수치가 써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기들이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500만으로 갔느냐, 독자들이 꼭 내가 필요한 매체로서 이것을 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 광고가 많은 시정 광고가 매체들에게 통보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은 3페이지에 브라인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인데, 이것이 제목은 절실함이 없네 판결문에 드러난, 이게 조재범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얘기인데 성범죄 유죄 정황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브라인드 처리를 해서 사실 시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사실 이 시정 공고에 따라서 기사를 쓴다고 하면은 딱 앞줄, 그러니까 조 씨는 심 선수, 심석희라고 해서 심 선수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강제추행했다. 여기에서 딱 끝나도 된다는 게 아마 시정 공고 하시는 이 의원님들이 아마 의도이실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기자가 이 판결문을 얻었을 때는 그 뭔가는 사실 보여주고 좀 더 자세하게 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기자로서는 가져야 될 그런 나름의 업무 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그분도 기자도 이거를 빼서 어떻게 하면은 시정 공고에 안 걸릴까, 그리고 또 언론 중재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하고 또 썼고 그거를 데스크도 봤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은 되게 큰 회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회사마저도 이렇게 썼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수정되고 어떤 데는 이것이 삭제가 됐는데 이 제목을 쳐서 좀 들어가 보면은 이 형태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 권고를 한 70%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30%가 남아있는 한 이것을 수용한 측에서 보면은 나만 이거를 다 수용하고 있네? 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반발심이라든가 저항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언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다 충분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신문이나 어떤 인터넷 매체에 보면은 정말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는 다 모씨, 주소 없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과거에 한 90년대에 있어서는 한자로 써까지 모든 거를 나이, 성별 모든 걸 다 제시했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개선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정 권고를 내리는데 이 시정 권고가 사실 많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내주기 때문에 약발이 많이 떨어집니다. 약발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매체에서 과감하게 그걸 다 고쳐도 이미 다 끝났는데 효과가 없는데 하고 고쳐주는 거. 그네들이 나름대로 뭔가 어떤 제의식이라고 하면 좀 과한데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안 써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정 권고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것이 지금 제대로 효과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개선 방안에 나왔지만은 우선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언론사 자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나쁜 언론사에 대한 어떤 규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좋은 언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시정 권고를 안 받고 시정 권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매체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같은 어떤 제도, 여기에서 이 시정에 많이 걸린 데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어떻게 규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뭔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좋은 언론에 대한 인센티브. 왕미양 변호사이고 지금 시정공고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 자료에서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그 자료를 보고 또 많이 새롭게 많은 걸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한 번도 이런 언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 그 자료 발제된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 저의 역량이 올라가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고생해 주신 이민규 교수님, 김주용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이 토론회가 지금 개최된 이유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활용으로 침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되고, 또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가 올해부터 인쇄매체의 정부 광고제도 지표로 활용되고 향후에도 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오늘 객관적으로 시정권고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언론사에도 이 시정권고로 인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용 팀장님은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 법익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침해되는 사례 대표적으로 188건을 선정해서 침해 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5가지로 분석하고, 또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침해 법익별로 인적 특성별로 다양하게 분석해서 수작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한 5가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런 자료가, 이런 연구가 우리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더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민규 교수님께서 시정권고 대상자 7명의 언론사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수고를 통해서 현실감 있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또 전달하는 형식으로 제시한 시정권고 제도의 개선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규제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 안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면 좀 기관별로 엇박자 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 이게 지금 오늘 매체가 보니까 우리 언중에서 대상 매체, 시정권고 대상 매체가 2,500여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매체들을 다 이 5개 기구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 좀 언론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권고의 예방효과 증진을 위한 우수 언론사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이 부분에서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수 언론사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 제공을 하지만, 또 매체별로 매년 우수 언론, 좋은 언론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면 인지도를 높여주고, 또 이 우수 언론사로 선정된 점이 정부 광고제도의 여러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우수 언론사 선정 제도가 우리 정부 광고 제도의 여러 지표로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 보면 정부 광고 제도에는 핵심 지표 중에 매체의 효과성하고 이제 신뢰성 이런 거 있는데, 우수 언론사도 그 포인트로 들어간다고 하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토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두 가지 큰 방향입니다. 하나는 자율규제기구하고 이제 사실은 언론중재위가 공적 규제기관인데요. 결국은 이제 실행률과 이행률을 높이려면 그런 공적기구하고 이제 민간 자율기구 간의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협업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중이라는 이제 준사법적 기구가 결국은 미디어 현장에 굉장히 밀착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현장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정확히 파악해야 이게 결국은 그런 어떤 리턴을 통해서 결국은 매체들로 하여금 심의 이행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자발성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자율심의기구들과의 협력 쪽 관련해서요. 일단 심의 규정이 각 신문윤리위원회나 저희나 다 윤리강령이나 이제 심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중이도 이제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겠지만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굉장히 이제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심의 결정문이 이제 각자 가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통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집합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있지만 케이스별로 좀 가능한 어떤 사례를 좀 유형화 시켜가지고 좀 이제 매체들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심의 규정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자. 이게 한 가지 제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이민기 교수 발제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언중에서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상위 20개 매체라든지 10개 매체라든지 이걸 발표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매체를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어떤 또 현장에 고충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쌍방향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충 청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정공고 활동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언중에서도 저희랑도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바운드 쪽도 그렇고 아웃바운드도 그렇고 양쪽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저널리즘 교육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아까 심의 규정 관련해서 이제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포션이 이제 한 3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사형 광고나 이제 이런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해보면 이게 홍보성인지 또 광고성인지 그런 구분이 사실은 규정 짓기가 매우 애매하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가성 여부라든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체 입장에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랑도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제 일변도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사형 광고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매체 쪽의 목소리를 좀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같이 어떤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좋고요. 어떤 협의체도 그렇고 매체의 목소리를 좀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시승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전혀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이제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심의할 때는 그게 어떤 홍보성 기사라도 이게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계기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건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유연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체 쪽 목소리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면 결국은 규제의 어떤 합리성, 실천성, 자발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정부 광고 핵심 사회적 핵심 지표죠. 사회적 책임 지표에 이제 올해부터는 시정 공고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윤위의 어떤 심의 결과가 이제 그 핵심 지표에 반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어떤 심의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사실은 그 매체들로 하여금 알려주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별 개별 매체에 대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보다는 이런 어떤 총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좀 그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 심의 유관 기관들끼리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상호 추천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저희도 이제 심의위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원중위도 굉장히 많은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 노하우라든지 노웨어를 잘 알고 있는 심의위원들 간의 어떤 그 상호 추천제를 통해서 어떤 교류의 폭을 또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철준이라고 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좀 단적으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제 그 주제는 기본적으로 좀 언론으로서의 좀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좀 그 언론의 정의로서의 어떤 그 테두리는 좀 지키자라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하고 그 규범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학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또 규제기관의 어떤 규제적인 당위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추구하려는 성향도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 어려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론이라면 우리 헌법에서 언론에게 특별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특권에 비슷한 더 그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언론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SNS나 그 저희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언론의 모습을 입고 그것이 기사화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사실이나 진실로서의 권위를 부여해서 읽게 됩니다. 결국 그런 차원이라면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하고 우리 언론사가 다루어야 할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제목을 토론문 제목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고 했습니다만 학자 입장에서 보기에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은 뭐 중재위원회에서 일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에서 계속 뉴스를 접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위 시정공고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좀 피곤한 기사들, 소위 이제 낚시성 기사들 이런 것들을 너무 아직도 쉽게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장 이제 문제 뭐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첫 번째 그 단락에 썼습니다만 언론 환경이 종이신문의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너무 격변했다는 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그 국가대표 코치 그 기사에 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그 기사가 그 블라인드 처리 없이 발표가 되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당사자, 기사의 당사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좀 다른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본다면, 만약에 그 블라인드 없이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당사자가 받았던 권리 침해나 인격권 침해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할지, 국가가 어떤 사후 조치를 해야 될지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그런 좀 적극적인 역할이나 그 욕심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어떤 언론으로서의 특권으로서 받는 그 지위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 공고가 조금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정 권고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떤 사후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위 이제 권고가 권고 자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권고를 따르는 언론사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즉 이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정 권고의 결과가 그냥 권고로서 전달되는데 끝나지 않고 결국 좀 다른 어떤 제재적인 차원에서 다른 좀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송을 견주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이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방송이나 신문기사나 구별 없이 인터넷에서 다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심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재승인이나 승인, 재승인 심사의 그 심의 결과, 심의를 얼마나 잘 따랐는가, 얼마나 또 그걸 어겼는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우리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그걸 지킬 요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쪽만 좀 억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뭔가 좀 다른 조치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언론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기사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의 규정,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됐던, 우리가 발제해서 확인했던 그 대상들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크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역이라면 개인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쪽으로 규제의 역량을 발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토론문에는 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주영 선생님 발제에서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종이신문 시대에 타블로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체 언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그것은 소비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그 경쟁자를 인터넷 어떤 언론하고, 언론이 아닌 비언론, 인터넷에서의 비언론하고 같은 선상에서 언론을 경쟁자로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소위 이제 인터넷에서 놀 사람들, 놀이공간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적어도 언론의 외피로, 언론의 플랫폼으로 옮기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이유는 결국 언론의 권위를 얻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영향력 때문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으로 놔두고 단지 이제 언론으로 그 언론의 규제를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맞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많이 어려우시다는 거죠. 인터넷 언론을 하시는 현업에서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 규제 쪽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그 언론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규제를 풀어주는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그 좀 더 자유를 주는 쪽으로 경쟁이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토론물 조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지부에서 중재위원을 맡고 있는 김철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시간이 짧으니까 그 발표자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철준 교수님께서 그 코멘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언론계가 악화와 양화, 너무 단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악화와 양화가 있다면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언론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정 권고가 그 악화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장철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언론의 자유와 묶여버리면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이래서 섣불리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보에 대해서 정보 1.0, 2.0, 3.0까지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떠오르고 있는 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독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그런 개념을 포함을 해서 지금도 시정 권고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독자들이 이 시정 권고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알기 쉽게 봐서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양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법률도 필요 없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정에서 토론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났으면은 다른 언론단체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언론중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적 차원에서 뭔가 짚고 넘어가서 그 부분이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시정권 심의를 할 때 뭔가 좀 기본이나 토대가 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네이티브 광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 네이티브 광고를 더욱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2010년대 중반에 뉴욕타임스가 혁신보고서를 낸 이유는 그때 코츠라든지 복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생 인터넷 언론사가 이제는 뉴욕타임스의 경쟁자는 이런 신생 언론사라고 했는데 이 언론사들이 잠시 동안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이티브 광고였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신생 언론사 자체도 다시 레거시 미디어의 형태를 취하는 쪽으로 지금 모습도 바꾸고 이러는 건데 저널리즘 차원에서는 기사와 광고는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차원에서 시정 권고 내용을 언론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하면 좋겠다는
안은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 플로어에서 네, 양 변호사님. 네. 그 질문 두 가지 하고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심의실장 맡고 있는 양재규라고 하고요. 먼저 질문은 양세찬 사무처장님 토론문에서 보니까 인터넷신문위원회 경우에 상근 심의실장이 매주 한 차례씩 현장을 방문한다. 그래서 시정국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심의 활동에 대해서 관련해서 아마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방문하고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홍기 전 회장님 발제문에서 이제 시정 공고의 예방 효과가 의무시된다는 이유로 시정 공고 건수가 줄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두셨는데 시정 공고 건수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시정 공고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매체 숫자가 늘고 있고 그 매체들의 어떤 저널리즘의 질이 하락되기 때문에 건수가 느는 것이 시정 공고 효과가 없어서 꼭 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라는 얘기인데요. 시정 공고를 받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채찍질만 하지 말고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 근데 시정 공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시정 공고를 받았으면 건수가 지금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내년엔 더 그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 만약에 시정 공고를 받은 언론사에서 그걸 수용하면 감점에서 다시 감점이 이렇게 회복되는 형태가 되면은 좀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나 다른 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매체별로 이제 강령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위반 건수가 많이 누적이 되거나 특별히 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픽을 하죠. 그래서 매체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또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편집국장이라든지 이제 데스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언론사 인터넷 매체는 좀 소규모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대표가 이제 편집국장을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원클릭 이제 서비스처럼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 활동을 좀 알려주고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도 좀 들으면 저희가 향후에 이제 심의를 할 때 또 현장의 목소리도 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매체도 많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할 수는 물리적으로 없는 거고요. 지역별로 좀 나눈다면 어느 한 지역의 매체가 좀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매체를 방문하면서 이제 다른 인근에 있는 매체도 같이 이제 좀 미리 조율을 해서 가서 꼭 거기서 이슈가 있어서 방문하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접점을
넓혀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다음은 박홍기 회장님께. 예, 우리 심의 실장님 하여튼 질문. 우리가 이 수치가 늘어나는 거는 물론 매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 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이게 이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폭력이라든가 뭐 차별금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뭐 늘어난다고 했을 때 매체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속에서의 그 증가라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하나 아까 이 토론하면서 제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 시정 공고가 내려왔을 때 이게 등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이 받습니다. 사장이 받으면 사장이 이거를 검토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등기 오면은 뜯지도 않고 이건 이제 편집국장이나 아마 이제 온라인 뉴스국장 이렇게 주면 하여튼 그쪽 담당한테 컨텐츠 담당한테 전달하면은 그 담당하는 그 책임자도 그거를 뭐 뜯어 보더라도 뭐 한번 이런 훑어보고 그 담당 부서에 제시합니다. 담당 부서는 말 그대로 이것이 한 달 이상이 되고 이게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이런 지적을 받았구나. 이건 뭐 고쳐줄 거 고치자. 뭐 여기서도 타당하다. 이렇게 할 수가 대체로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재안 이게 이제 다툼이 있는 거는 팩트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잘 물러나질 않죠. 그러나 이거는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나 사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주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것을 빨리 물론 여기에서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 이런 것이 다 걸려 있겠지만은 인터넷 이것이 등기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 동시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쏴준다면은 온라인은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장한테 와서 대표한테 와서 대표가 담당 부장한테 가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단선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도록, 그러나 언론사의 책임도 크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한 5분 이내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요. 이제 발제하신 두 분께 한 3분씩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하여 강조하시고 싶은 분들을 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인쇄 불가능한데 제 발제 24쪽, 25쪽, 26쪽에 보시면 이 수용기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이러한 지적했을 경우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아홉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떠나간 양을 찾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좀 일하는 언론사들이 마음을 회심해서 수용률을 높이는 언론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하루평가, 저렇게 수용을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사실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이 오셔갖고 수용률이 52%에서 68% 올라갔다는 것은 16.1%가 올라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항상 빈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70%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 이게 한 80%, 심지어 9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또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뭐 요새 모든 이탈이 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유튜브, 뭐 SNS 채널, 우리가 좀 이 오프라인 공간, 지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 진입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공간에서 신속하게 그 수용률을 증진시키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포커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좀 경험 말씀드리면은 우리 임신위에서 그 언론 서약사가 있습니다. 서약사가 있으면은 검색 제휴일 경우에 뉴스 재평에 신청할 때 검색 제휴일 때 무조건 5점을 줍니다. 굉장한 점수. 장춘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서약사로 그 신문윤리위원회나 저희 쪽에 가입했다고 바로 5점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가입한 지 이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심의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사 중에서 우리 신윤이나 신윤을 표현자들이 많지 않고 임신위의 그 서약서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심의에 있어서 우리 원중에 제가 이제 포커스 그룹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 임신위의 그 심의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심지어는 20분 동안 올렸는데 여기다 내렸는데 그걸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서약사 쪽에 표를 내준다. 우리는 유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원중에는 좀 되게 법적으로 개인 침해 이런 것들 한국 대신에 한 우리가 2,000개가 되니까 이 인원에 또 이런 특히 신인을 굉장히 집요하게 신인 형태가 협동해가지고 우리 신인이 신인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약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좀 좋은 측면에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다는 측면입니다. 여러 그 지적들 중에 실무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말씀 중에 장철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공간과 언론 제도로서의 언론은 이제 구분해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도로서의 언론에 대해서 더 큰 이제 보호가 보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공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표현 촉진적 매체로서 대단히 표현 자유를 좀 더 강화시켜서 보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나눠져서 취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 있는 것들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언론과 비언론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지금 제도 언론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유튜브나 또는 소셜 미디어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과 경쟁을 언론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또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한다라고 이쪽만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전체 언론 저널리즘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약간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은 계속해서 그들의 콘텐츠, 인터넷 공간에 있는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모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갖다 해서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갖다 완화시켜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은 물론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또 규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율규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도 있고요. 다양한 규제가 있지만은 좀 더 자율규제를 더 정리하고 공동규제 부족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은 공동규제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의 발제가 있었고 지금 이런 논의들이 사실 시정 공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위원장님, 이석형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정리 발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지금까지 여러 토론을 거쳐봤지만 가장 실용적인 토론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겸비한 실무 경력이 출중한 분들의 제안이 발제자가 되셨고 또 토론자들도 각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겸비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실용적인 토론회가 됐다. 이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도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잘 진행을 해 주셔서 크게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자도 그러셨지만은 또 이제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심의기구들 간의 협의체 구성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큰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좀 제안을 해서 협의체 구성 이제 협의체까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번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결정문에 서면 통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도 약간 인터넷상으로 그런 결정을 조금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런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의 일부 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오늘 플로어에 나와 계신 많은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모두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